인지 지원 등급을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등급에 해당되는 그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등급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여러분 1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있고요. 3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이 있고 여기 있는 등급은 5등급까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등급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등급인 거죠, 여러분. 이게 등급인데 대부분은 우리 이 1, 2등급일 때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다음에 3, 4, 5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뭐 3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으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기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급여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등급이고 여기는 급여의 종류죠, 여러분.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해서 조금 봐드릴게요, 여러분. 유효기간에 대해서 조금 봐드리면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밑에 2개 있죠. 이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3개죠, 여러분. 그러니까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1등급은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2개니까 2년, 3개니까 3년, 그 다음에 마지막은 4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효기간에 대해서 지금 봐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 등급이 지금은 점수로 물어봤지만 이렇게 설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설명을 해놓고 이게 몇 등급인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으로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 상, 부, 일, 치하고 외우세요, 여러분. 전상부 일치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전, 상, 부, 일, 치하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등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상이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2등급입니다. 다음에 부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고요. 다음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 5등급은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이게 설명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상부 일치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점수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우고요. 그럼 이 등급이 점수로 나왔을 때는 이 등급이 점수로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조금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95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5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 15. 다음에 세 번째는 9, 6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물어보면 전상부 일치하고 외우시고요. 점수로 물어보면 95 시작에 20, 15, 9, 6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95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95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이잖아요. 그럼 이 95에서 20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75점. 그리고 75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75인데 여기가 9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94점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20 다음에 1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5에서 15를 빼면 60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얘가 75점이니까 여기는 74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9죠, 여러분. 9. 그러니까 60에서 9를 빼면 51점인 거고요. 얘가 60에서 끝나니까 여기는 59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6이잖아요. 그러니까 51에서 6을 빼면 45점에서 여기 51이니까 얘는 50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외우시면 95 시작에 20, 15, 9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니까 이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지지원 등급의 점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인지지원 등급. 그러니까 45점 미만. 1번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6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법정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결핵이라고 하는 건 우리 BCG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CG는 생후 4주 이내에 맞는 예방접종이죠. 다음에 이 수두는 12 내지 15개월에 맞는 예방접종이고요. 다음에 이 폐렴구균은 2 내지 2개월, 4개월, 6개월에 이렇게 3차 기본 접종하죠. 그죠?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폐렴이잖아요, 여러분. 얘가 바로 뭐냐면 폐렴이잖아요. 그럼 노인이 되면 우리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질환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은 호흡기에 해당되는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랑 다음에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 내지 4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된 애기한테 이렇게 기본 접종,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에서 이 기본 접종을 하기도 하지만 노인이 됐을 때도 맞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이고요. 다음에 이 홍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MMR이잖아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 얘가 홍역이고 그 다음에 얘는 유행성 이하선염이고 얘는 풍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MMR은 기본 접종 언제 맞냐면 12 내지 15개월에 맞고요. 다음에 얘는 추가 접종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가 접종 만 4 내지 6세에 맞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인유두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인이라고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도 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여러분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에 암을 유발하는 원인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맞는 거냐면 만 한 10일에서 한 12세 정도에 맞는 건데요. 이거는 그 백신에 따라서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도 있고 1차에서 3차 접종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은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여기 폐렴 예방접종이랑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정 방문을 할 때 우선순위 원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활동을 할 때 우리 지역사회 간호 있죠? 그럼 이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가정 방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관리실, 클리닉 활동이 있잖아요. 보건소 내에 있는 거 있죠. 이 건강관리실에서 해주는 활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가정방문도 장단점이 있고 건강관리실도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게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방문의 장점은 건강관리실의 단점이고 건강관리실의 단점은 가정방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가정방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가정방문은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가정방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있죠. 이 보건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면 바로 뭐냐면 건강증진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정방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활동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가정방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정방문의 장점을 보면 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건강관리실은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방문은 가정을 단위로 해서 이 가족 단위로 가족 전체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가서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가족하고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직접 필요한 걸 교육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깝게 많은 대상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계 형성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문제점을 갖다가 털어놓고 상담을 받기에도 되게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정 내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천에 옮기기 쉬워서 그래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가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실이죠. 건강관리실은 보건소 내에 있는 이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그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럼 이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기구나 의료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강관리실은 이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가정방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이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이 건강관리해 주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지만 간호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고요. 다음에 이제 이 우선순위 원칙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있고 만약에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집단을 가정 방문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집단을 먼저 가정 방문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환자가 있고요. 다음에 예전부터 관리해오던 구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전에 관리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환자부터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의심이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이 문제가 의심이 되는 환자부터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전염성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염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염성 비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전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염성 대상자는 나중에 가고 전염이 안 되는 비감염성 대상자를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만성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급성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만성 질환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거라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급성 질환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단 여기를 조금 살펴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으면 오늘 집단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신규 환자가 있고 기존 환자가 있으면 우리 신규 환자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에 하루에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때는 감염이 되는 대상자는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급성 질환이 있고 만성 질환이 있으면 우리 급성 질환자, 급한 대상자부터 먼저 가야 되니까 4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건강한 대상자가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문제가 있는 대상자부터 가야죠, 여러분. 다음에 문제가 있는 확실한 대상자랑 의심이 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의심이 되는 대상자부터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순서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막 성병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병 환자가 있는 데를 먼저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병 환자는 같은 성접촉을 하지 않는 이상 감염이 되지 않잖아요.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호흡기 질환 있잖아요. 이 호흡기 질환, 결핵 환자가 있다. 그럼 이 결핵 환자가 있는 집은 맨 마지막에 가야죠, 여러분. 결핵은 호흡기 감염이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3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이거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시면 건강관리실 활동이랑 가정방문 활동을 비교를 할 때 이 가정방문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일일이 가야 되니까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죠. 그죠? 다음에 그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 방문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필요한 기구들은 건강관리실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특수상담이나 의뢰는 그 건강관리실에 그런 그 의뢰하는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실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특수한 상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은 건강관리실에서 그 많은 대상자들이 모이는데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이 모여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건강관리실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록 있죠. 이 기록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러지는 않는데 예외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랑 간호사에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의사와 관련된 건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여기 보시면 이 환자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 환자 병원에서 기록한 이 환자 명부 있죠. 이 환자 명부 기록 기간 5년입니다.
다음에 이 환자가 병원에 가면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검사 기록 있죠? 이 검사 기록, 그리고 이 검사 기록에 대한 소견서 있죠? 이게 온요 본관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면 사진 찍잖아요. 이게 방사선 사진. 그럼 이 방사선 사진에 대한 이 기록도 5년 보관이고요. 이 기록에 대한 소견서도 5년 보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한 거 5년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간호사에 대한 걸 보면 우리 간호기록부 있죠? 이 간호기록부 5년 보관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조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산 기록부 있잖아요. 이것도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100%는 아니고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이 환자랑 간호사에 된 거 이런 거 5년 보관이라고 외워두시면 편하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 이걸 조금 봐드릴게요. 의사에 대한 건 대부분 10년 보관인데 예외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요거 처지라고 외우세요. 여러분. 처지라고 외우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다음에 두 번째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서. 그러면 처방전은 2년 보관이고요. 다음에 진단서는 3년 보관인데 왜 제가 처지라고 외우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처방전이 2년이었더라, 진단서가 2년이었더라 막 헷갈리거든요. 그럼 처지하고 외우시면 처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먼저니까 처방전이 2년 보관이고 진단서가 3년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제가 의사에 관련된 건 거의 10년 보관이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기록부 있죠? 이 진료기록부 10년 보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의소가. 그러니까 이 수술 기록부 몇 년 보관이냐면 10년 보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에 관련된 건 처지 빼고 10년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추가시켜 드릴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그러면 이 10년 보관이라고 했을 때 이 10년에 해당되는 거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있죠? 이것도 10년 보관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우리 혈액관리 있죠? 이 혈액 관리에 대한 것도 바로 10년 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정 기간에 대해서 진료 기록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료 기록부는 의사에 관련된 거니까 10년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인데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포인트 되는 단어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시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1차 예방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예방이 있고 제가 3차 예방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게 제가 재활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이 재활에 관련된 건데 이 재활은 바로 뭐냐면 제가 뭐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재활을 해가지고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에 적응을 하게 하는 게 이 3차 예방 재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적응은 재활이에요, 여러분.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에 관련된 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재활 시설이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치료를 위한 기관이죠, 여러분.
치료를 위한 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료기관은 병원 같은 데라서 3개월 정도밖에 입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인데, 우리가 왜 국가 재난 있잖아요. 이런 재난 있죠. 재난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 정신적인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난에서 이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에 걸린 그 사람이죠. 그 대상자. 그 대상자나 가족 있죠. 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재난에 이렇게 이게 재난을 이렇게 이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도 이걸 보고 트라우마에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구조 과정이나 이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도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문제 풀어볼게요.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적객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염성 소실을 판정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핵 환자를 다 격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결핵 환자 있죠. 이 결핵 환자가 이렇게 결핵약을 복용을 하면 한 2주 정도만 복용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핵약은 최소 6개월은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6개월은 최소예요, 여러분. 최소 6개월은 복용을 해야 되지만 6개월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이 결핵약을 복용을 하면 한 2주 정도 후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소실됐다는 그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업무에 그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지우고 봐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왜 대부분 강제권 있죠. 강제적으로 뭘 할 사람 있잖아요. 이 강제권은 그냥 대부분 시, 군, 구.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제권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염력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그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도록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랑 접촉한 사람한테 이 결핵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다음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자신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는 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강제권에 해당되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7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못상대가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시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이거를 해드리려고 제가 막 이거를 이게 낮에 강의를 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녁에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강보건사업은 뭐가 있냐면 모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 그러면 여기가 모자니까 모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니까 영유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 이 영유아가 크면 학교 가겠죠. 그러니까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학교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크면 근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이 근로자가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있다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강보건사업의 종류는 모자 구강보건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요. 보세요. 모자, 모성과 영유아. 영유아가 커서 학교 가고 커서 근로자가 되니까 사업자,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초등학생 맞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 맞죠? 그 다음에 임산부, 제가 이 모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산부 더하기 가임기 여성이라고 했거든요. 가임기 여성이니까 임산부 맞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애인도 맞죠. 그런데 군인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68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중에서 이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 검사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부적격 혈액이 어떤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이 부적격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으로 감염된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럼 에이즈, 성병, 혈액으로 감염되죠. 혈액으로도 감염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매독도 혈액 감염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 이렇게 성병 두 가지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혈액 감염이 되는 게 B형 감염이랑 C형 감염이죠. B형 감염. 다음에 네 번째 C형 감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간염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간염이라서 이 간 기능 검사를 하나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염이니까 우리가 간 기능 검사를 하나 더 해주는데 이 간 기능 검사 중에서도 우리 ALT 검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검사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적격 혈액으로 성병으로 에이즈,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네, 성병으로 에이즈, 매독, 그 다음에 간염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그 다음에 이 간염에 해당되는 거니까 간 기능 검사인 ALT 검사해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국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를 지금 해서 부적격 혈액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부적격 혈액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부적격 혈액을 발견을 했으면 폐기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가 답이거든요. 그런데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그 검사에서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 색깔 좀 바꾸고요. 여기 혈액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혈액백이 있으면 이 혈액백의 겉면이죠. 여기 있는 겉면에 그 사실을 적는 거예요. 사실을 적는 거예요. 부적격 혈액 하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도 적어야 되고 이유도 적는 거예요. 이유. 뭐 에이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딱 띄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의 겉면에 부적격 혈액이라는 사실이랑 그 사유 이유를 적고 적격 혈액과 분리해야겠죠, 여러분? 적격 혈액과 분리해야겠죠. 그래서 이 분리된 공간에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고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적격과 보관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 있죠.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지금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포인트를 보셔야지 여기 이 많은 정의를 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포인트를 잡으면 이 생물 테러 있잖아요. 이 생물 테러는 테러 목적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한 병원체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고시한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테러 목적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지 이게 생물 테러 감염병이고요. 다음에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게 인이 사람 인자고 그 다음에 수가 동물 숫자거든요. 짐승 숫자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사람과 동물 간에 이게 공통이잖아요.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결핵은 우리 소도 걸리고 새도 걸리고 새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사람도 걸리잖아요. 그죠? 결핵균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서 그래서 이 소니까 우리가 우형결핵이라고 하고 새는 조형결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갖다 우리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의료 행위를 적용하는 과정 중에 감염된 거거든요, 여러분. 의료 행위 있죠. 지금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감염된 감염병을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세계보건기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세계보건기구가 들어가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없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새로운 병원체. 그러니까 신종감염병이죠. 신종감염병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감염이 돼서 국내 유입이 우려가 되는 거니까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고 해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중보건학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